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제 연말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건강검진도 받으셔야 되고 또 구강검진 받으시고 스케일링 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치과 질환 중에서도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구강학 안면외과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실제 치료비 부담과 직결되는 치아보험에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해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건강검진 전후의 보험가입과 관련된 내용까지 자세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강 닥터와 보험 닥터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첫 번째 전문가를 화면으로 함께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할 전문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스마일 치과의원의 김충남 대표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인증 구강악 안면외과 전문의이자 현재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이젠 스마일 치과 대표원장인 김충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과 함께 오늘 또 치과 치료, 치주 질환 관련해서 자세한 해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의 사연을 저희가 받아봤어요. 또 시청자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실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치과에서 사랑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발치를 권유받았는데 일반 발치가 아니라 구강학 안면외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커졌습니다. 신경과 가깝고 잇몸 안에 깊이 묻혀 있다고 해서 수술처럼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쪽 어금니는 이미 빼야 한다고 해서 임플란트 수술까지 고민 중입니다. 임플란트와 사랑니 발치를 한 번에 진행해도 되는지 수술 난이도나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오지 않거든요. 막연히 무섭다는 생각에 미루고만 있었는데 통증이나 후유증은 어느 정도인지 구강학 안면외과에서 치료를 받는 게 왜 필요한지도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연에서 들어보셨듯이 사랑니 때문에 지금 고민이 좀 있으신데 그걸 또 구강학 안면외과와 또 이런 시술과 임플란트까지 또 같이 받아야 돼서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차근차근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 김충남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시청자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괜히 막 이거 큰일 아닌가 좀 걱정이 되겠다라는 좀 공감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구강학 안면외과라는 게 저도 좀 낯설어요. 이게 일반 치과 치료랑 어떻게 좀 다른지가 궁금해요. 네, 사실 구강악 안면외과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치과 의사가 아니었다면 또는 치과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아니었다면 저게 도대체 무슨 과야 하면서 그냥 지나쳤을 만한 전문 과목인데요. 이름부터가 어렵다 보니 어디를 진료하는 과인지 어떤 것을 진료하는 과인지 바로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보통 치과라고 하면 충치치료나 스케일링 같은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아실 만한,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진료를 떠올리시게 되는데요. 구강악안면외과는 바로 그 치과 안에 존재하는 전문 분야로서 단순히 치아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강 전체는 물론 얼굴뼈와 턱뼈, 신경, 연조직까지 아주 넓게 포괄적으로 다루는 과입니다. 특히 이름에 외과라는 것이 들어간 만큼 치과 진료 중에서도 수술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기본적인 치과 수술, 예를 들면 사랑니 발치라든지 임플란트 수술뿐 아니라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골절에 대한 재건 수술, 그리고 기능과 아름다움까지도 다시 복원해낼 수 있는 양악 수술,
나아가서 구강, 얼굴, 목에 이르는 암 수술까지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과가 구강악 안면외과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약간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단순 우리가 치과 치료, 단순 치과 치료가 충치 치료가 아니라 말씀해주신 구강 악안면 외과 이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 어떤 경우인 건가요? 사실 대부분 알고 계시는 발치라든지 네. 임플란트 같은 진료는 그냥 일반 치과들, 특히 구강악 안면외과 전문의에게만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제 치주과나 보철과 전문의는 물론이고 일반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임상 경험이 정말 풍부하신 많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소수술을 매우 안정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다만 요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약 처방, 당뇨, 고지혈증 같은, 그리고 고혈압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내분기계 질환, 이런 것처럼 전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수술 중에 그리고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뼈 깊숙이 위치한 난이도 높은 매복 사랑니, 상악동이라는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된 상악골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 혹은 출혈 그리고 감염 가능성이 높은 복잡한 케이스에서는 역시 구강 악안면외과 전문의 진료가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강 악안면외과 전문의들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포함한 4년간의 전공의 과정 동안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응급실 환자,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까지 함께 진료하며 필요시에는 내과, 외과, 마취과 등 의과 진료과와도 협진을 통해서 전신 상태를 고려한 치료 경험을 쌓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단순히 치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신적인 몸 상태를 고려해서 수술과 처치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또 이쪽에 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의사 선생님께 저희가 진료를 받아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아까 시청자분이 또 사랑니 발치 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랑니 발치는 뭐 사실 뭐 저도 뽑았지만 예, 이게 많이 흔하게 하지만 또 듣는 이야기는 이거 잘못 보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사랑니는 제3대 구치라고 불리면서 가장 안쪽에 위치를 네.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양이 이제 바르게 나 있고 뭐 저작하시는데도 문제가 없고 주변 치아와의 관계도 좋고 관리도 잘 되고 이런 엄격한 통과 기준을 넘는 치아들 같은 경우는 네. 발치를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그렇게 똑바로 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오히려 다음 사진과 같이 네네. 삐뚤게 나거나 옆으로 아예 누워서 나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요 아랫입 지금 옆에 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 완전히 누워있는 치아들을 확인하실 수 네. 있는데요. 이런 사랑니들은 일단 칫솔질이 어렵고 저 앞에 있는 치아와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저 사이에 음식물이 잘 끼어서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길 뿐만 아니라 주변 치아와의 관계 때문에 충치나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랑니의 위치가 턱뼈의 매우 깊은 곳에 위치해 있고 치아 뿌리가 하치조 신경이라고 불리는 신경관과 매우 가깝거나 아예 접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랑니는 발치 과정이 단순하지 않고 일반 발치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난이도를 자랑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듣는 아까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니 뽑고 뭐 죽을 뻔했다, 뭐 입이 안 벌어진다, 얼굴이 막 너무 부었다, 맞습니다. 통증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다, 이런 것과 같은 사랑니 발치에 대한 공포스러운 그런 후일담들은 역시 이런 고난이도 매복 사랑니의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랑니 위치와 신경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니의 깊이 같은 것들을 CT 사진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본인 상태에 맞는 안전한 발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랑니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막 어긋나고 옆으로 나 있고 이런 경우에 뭐 음식물도 끼고 충치가 생길 수 있고 이래서 뽑는 건데 또
안 뽑아도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똑바로 나는 경우도 있나요? 그게 오히려 맞습니다. 저도 잘 들어보질 못해서 그런 경우는. 저도 누워서 나서 되게 힘들게 뽑았었는데요, 학생 때. 다음 사진을 이제 보시게 되면 네. 사랑니를 꼭 뽑아야 되는 경우와 뽑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실 겁니다. 네네. 네, 이제 나오는 사진처럼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맨 끝에 있는 어금니들을 보시면 아주 예쁘게 네, 잘 그런 게 나와 나왔어요.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식사 시에도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관리가 잘 돼서 치주염에도 이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빼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처럼 네, 저기 왼쪽 위에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위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위치하는 예, 예. 치아가 하나 있는데요. 저것도 이제 상악에 위치한 사랑니가 되겠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처럼 아예 턱뼈 안에 사랑니가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면 굳이 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치아 관리가 미흡해져서 충치가 발생하거나 치주염이 생길 수 있거나 음식물이 계속 쌓여서 심한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예방적 또는 치료적으로 발치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니 빼고 싶다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요. 몇몇의 경우 안 뽑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귀가하시면서 행복해 하십니다. 네, 좋죠. 생리를 뽑아야 하는데 저도 엄청 고생했거든요. 얼굴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런 사랑니 발치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또 하나 임플란트에 대한 또 걱정도 있으셨어요. 임플란트 이제 뭐 요즘은 임플란트 워낙 많이 하시니까 이를 이렇게 심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임플란트 수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일단 우리 통계상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임플란트가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그쵸. 단순하게 생각하면 임플란트 치료는 이제 금속 기둥을 턱뼈에 심어서 그 위에 머리를 올려놓는 구조만 놓고 보면 비교적 단순한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그냥 기둥 심고 거기에 위에 머리를 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네네. 하지만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임플란트는 단순히 기계적 구조를 완성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임플란트를 하지 못하면 비어있게 되고 식사를 하시는데도 문제가 아무래도 생기게 되겠죠. 씹는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치료입니다. 특히 저작 기능 회복을 통해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소화 능력도 좋아지게 되고 전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치아가 회복되면서 발음도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모적인 만족감도 올라가게 되고요. 자신감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능적 회복과 함께 심미적 회복, 나아가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까지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사회적 치료 기능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 차가 나요. 임플란트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치과 치료는 단순히 아픈 부위를 고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삶의 질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마음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생활이나 뭐 자신감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면서 저희가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 이제 넘어가서 임플란트를 시술을 받을 때 임플란트 하기 전에 뼈 이식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그건 어떤 경우에 그런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금 한 뉴스에 실린 사진인데요. 네네. 집안이 튼튼하지 않아서 붕괴가 되는 사진입니다. 아이고. 네. 이처럼 우리 몸에서는 뼈가 이 집안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있는 건물, 즉 치아가 견딜 수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집안 역할을 하는 턱뼈, 잇몸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기둥이 고정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임플란트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뼈가 튼튼하거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사진과 같이 뼈 이식을 미리 해두거나 임플란트를 심음과 동시에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임플란트를 위한 집안을 튼튼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반을 잘 다지기 위해서 뼈 이식이 좀 필요한 분들이 계시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 치과에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강 아간면 외과 여기에서 하는 게 나은지 이게 고민이 되는데요, 약간. 네. 네. 저는 어쨌든 일반 치과 의사가 아닌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로서 네.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구강외과에게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과대학 6년을 졸업한 후에 4년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겪으며 많은 공부를 하고요. 일반 치과들이 경험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치의학적이 아닌 의학적인 경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그 과정도 힘들고, 그래서 통계상 치과 의사들 중 단 5% 미만의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인데요.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일반 치과 의사라고 해서 수술을 못하고 구강아간면외과 의사라고 해서 모두가 수술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더 학문적,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4년 그 이상의 전문의 과정을 성실히 거치신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 분들이 확률적으로 조금 더 전문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전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 다양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턱뼈의 모양이나 크기로 인하여 임플란트 식립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구강암면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수술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수술만큼 어떤 의학적인 상황도 그렇지만 수술하고 나서 이 관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수술하고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임플란트 수술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핵심 포인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포인트 아주 중요한데요.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 관리가 정말로 앵커님이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중요합니다. 일단 초기 1, 2주 동안은 출혈과 부종의 대처, 그리고 감염과 염증 관리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에서 시행하는 소독이나 짧은 주기의 검진에 협조적으로 임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집에서 매일 하시는 양치질이나 가글 같은 구강 위생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금연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수술 후에 흡연을 하시는 게 상처난 부분에 불을 떼고 연기를 불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더 아파질 거고, 당연히 더 안 나을 거고, 당연히 염증이나 감염에 훨씬 더 많이 감염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흡연자분들 중에 임플란트 실패의 확률이 현저히 높다는 것이 논문상으로도 잘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신적인 상태도 중요한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당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 관리 요소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강악 안면외과 관련해서 오늘 임플란트와 또 연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들었는데,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잘 한번 적용해 보시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치료받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저희도 잘 한번 체크해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젠 스마일 치과의원의 김충남 대표원장과 함께 했는데요. 원장님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문가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과 함께 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정보 알려주실 분은요. 유퍼스트 충청의 황석준 지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치아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 전문가 황석준 지사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사장님과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치아보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그중에 한 분의 시청자 사연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최근에 치과를 다녀오면서 치아 치료비 부담이 이렇게 큰 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충치 치료 정도는 괜찮겠지 했는데 크라운이나 신경치료, 임플란트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비용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치아보험이 도움이 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미 치료를 받은 치아는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닌지, 나중에 큰 치료가 필요할 때 실제로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치아보험을 지금 가입해도 의미가 있는지, 어떤 보장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시청자 입장에서 쉽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치과 가는 게 아파서도 가는 게 부담스럽지만 사실 또 이 청구서 보면은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황석준 지사장님과 함께 치아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사장님,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 들은 것처럼 이게 사실 치과 한번 가면 1, 20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 말씀대로 그렇게 맞는데요. 치과 치료비가 비싼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 제한적이다 보니 실제로 우리가 자주 받는 레진, 크라운, 임플란트 같은 치료는 대부분 본인 부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치아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도록 설계가 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치과 치료는 혹시 생길 수도 있는 비용이 아니라 대부분들께는 이제 언젠가 거의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치아보험은 선택보험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는 비용 관리 수단으로 보셔야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치아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치과를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치아보험을 많은 분들이 이제 준비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치아보험은 다른 보험과 다르게 이제 가입했다고 끝나는 보험이 아니고요. 네. 내 나이, 내 치아 상태, 앞으로 어떤 치료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지를 보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치과 질환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충치, 두 번째는 치주염, 즉 잇몸 질환입니다. 네네. 20, 30대는 충치 질환 비율이 높고 40대 이후부터 치아 문제의 70%는 치주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대에 따라 보장의 중심이 달라져야 하고, 이걸 모르고 가입하면 정작 필요한 보장은 빠지고 보험료만 납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치과 가면은 그냥 충치 치료만 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까 치주 질환, 치주염이 이제 잇몸 질환인 거죠.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더 잇몸 질환이 많아지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게 왜 더 위험하고 더 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치주염은 이제 단순히 잇몸이 이제 붓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엔 이제 잇몸이 붓다가 네. 피가 나고, 그리고 이제 관리를 못하면 치아를 잡아주는 이제 뿌리와 뼈가 이제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치료 단계가 크라운, 신경치료, 발치, 임플란트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고요. 그렇죠. 문제는 이 과정이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치료할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치주염 관리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치아를 지키는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한번 아프기 시작해서 관리를 잘 안 하면, 미리 좀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비용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길래 그럴까요? 그렇죠. 이제 치아는 치료비가 이제 단계별로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큰데요. 네. 스케일링은 1, 2만 원 정도지만 레진은 8만 원에서 15만 원, 크라운 이제 30에서 이제 50만 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많게는 이제 200만 원까지 그렇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관리만 잘했어도 이제 막을 수 있었던 치료가 결국 큰 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구조를 보면 치아보험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미리 치아 관리를 미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치료가 복잡해지면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보험회사에서 요 치아보험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보장해 주나요? 첫 번째는 이제 보존 치료가 있는데요. 네. 보존 치료를 하면 이제 레진, 아말감, 신경치료, 크라운이 있고요.
보존 치료는 치아 보험에서 이제 가장 자주 청구되는 영역이기도 하고 특히 크라운은 30에서 50만 원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보험금에서 20에서 40만 원 정도만 이제 부담이 된다고 하면 많이 이제 부담이 확 줄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철 치료로 임플란트, 틀니, 크라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거의 필수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험사에서는 보통 50에서 200만 원 정도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은 감액 기간하고 1년에 이제 횟수 제한이 있는지 무제한인지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횟수 제한이 있는 것보다 무제한이 가입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보장 측면에서는 무제한이 좋긴 하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치료할 치아가 많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 비용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을 가입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치주염 보장인데요. 네네. 잇몸 관리를 이제 보장하는 걸로 치주염 보장에는 뭐 치석 제거, 스케일링, 연일해라든가 잇몸 질환 수술비 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뭐 세 부류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우리가 뭐 첫 번째 보존 치료나 뭐 아니면 임플란트 치료 이런 것들은 많이 금액이 드니까 대비를 해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치주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사실 비용이 많이는 안 들잖아요. 한 번 할 때. 근데 이것도 특이하게 필요할까요? 뭐 앵커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치료비로만 보면 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치주염을 이제 관리하지 않으면 한 번에 여러 개의 치아를 잃을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주염을 방치하면 결국 발치와 임플란트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비용을 막아주는 역할이기도 하고 특히 40대 이후에는 치주염 특약이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치주염 특약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뭐 요즘에는 어쨌든 이런 보험, 치아보험 관련해서 문턱이 조금 낮아진 걸로 저도 들었는데 그러면은 충치가 있는 상태에서도 가입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가입 자체는 이랬어도 가입 자체는 이제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이미 문제가 있던 치아를 가입할 때는 일정 부분 이제 보장이 제한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보장이 되지 않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충치가 진행된 치아, 이미 크라운 했던 치아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보장이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입 전 이미 이제 임플란트를 한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치료 전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를 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치료하고 나서는 이게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어쨌든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이게 건강보험 우리가 나라에서 하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있고 또 실손에서도 보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신 게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건강보험에서는 이제 뭐 스케일링 1회라든가 발치 일부만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레진, 크라운, 임플란트는 대부분 비급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손도 급여 부분만 보장을 하다 보니까 치과 치료는 대부분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치과 치료는 실손이나 건강보험이 아니라 치과보험으로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뭐 기본적인 치과 치료 정도만 건강보험이나 이런 게 가능하군요. 그래서 따로 치아보험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임플란트로 결국에는 우리가 치아보험 대비하려면 아무래도 임플란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하실 텐데 치과보험 중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임플란트는 좀 나이가 들면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굳이 미리 이걸 해놔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잇몸 질환 환자가 이제 요즘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30, 40대 이후에 임플란트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잇몸 질환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분들이 요즘 이제 치실 사용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사고나 파절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도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충분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보장은 나중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치아 보험도 미리 좀 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사장님 우리 예시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치아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실제로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 그 예시를 보면은 이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제 사고로는 이제 49세 고객님이 뭐 치조골 약화로 크라운 3개, 뭐 임플란트 1개, 총 치료비 이제 32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치아보험에서 크라운 이제 3개 이제 각각 이제 50만 원씩 해서 150만 원, 임플란트로 이제 하나 150만 원. 그래서 총 이제 300만 원 이제 지급이 됐고요. 실제 이제 부담은 이제 20만 원 정도가 되었고요. 두 번째 사고로는 이제 젊은 남성분이신데 네네.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치아가 파절되는 바람에 크라운 이제 총 1개 하고 치료비 이제 6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치아보험에서 골절 진단비로 50, 크라운 50, 그래서 총 이제 1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부담금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치아보험뿐만 아니라 골절 진단비에는 치아 포함이나 치아 제외 두 가지 특약이 있는데요. 그걸 잘 확인하셔서 치아 포함으로 이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치료비에 이제 많은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기에 치료보험은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예시를 보니까 확실히 이 비용이 많이 네. 절감이 되네요. 그리고 아까 골절 진단이 치아 포함, 그러니까 이가 부러졌을 때, 네. 요걸 포함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거 여부를 잘 확인하고 가입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요거 한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치아보험을 나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치아보험을 선택하고 뭐 가입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네. 정리하면 이제 6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임플란트 보장 금액. 네. 5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150만 원인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크라운 보장 금액 횟수. 이건 뭐냐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제 횟수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치주염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특히 이제 4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치아 치료 이력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게 이제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이제 아팠던 치아는 다시 아플 확률이 높기 그쵸, 때문에 네. 그거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다섯 번째는 이제 면책과 감액 기간, 즉 바로 가입하고 바로 보장이 되는지 아니면 1년이나 2년 후에 보장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치아보험은 다 갱신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춰서 짧은 주기의 갱신형으로 선택할 건지 아니면 좀 긴 주기에 이제 갱신 주기를 선택할 건지 그걸 이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보험은 안 써도 좋다가 아니라 언젠간 반드시 쓰게 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40대 이후에는 치아보험은 치아 필수 비용 관리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해야 할 것 6가지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치아보험을 준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 연령대별로 또 뭐 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한 40, 50대 분들이나 아니면 노년층 뭔가 어쨌든 이의 상태가 다르니까 나이대별로 어떻게 나이대별로 좀 다르게 준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크게는 이제 뭐 20, 30대 그리고 40, 50대 60대 이상 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젊은 층에 속한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충치 중심으로 레진이나 크라운 보장으로 이제 집중을 하시고, 네네. 특히 이제 스케일링 특약이 이제 유리하고 임플란트 보장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0, 50대는 이제 잇몸 질환 증가 구간으로 치주염 필수 특약이고, 그리고 이제 향후 임플란트에 대비해서 보장을 강화하시고 짧은 갱신보다는 장기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0대 이후는 임플란트 중심으로 해서 틀니나 브릿지 보장은 필수고 개수 제한이 이제 없는 걸로 이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나이대별로 적용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지사장님과 치아보험 관련돼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눠봤는데요. 결국에는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계속 문제가 생기고
치료비도 계속 비싸지고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한번 치아보험이 왜 필요한지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치아보험은 이제 언젠가는 이제 반드시 쓰게 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보험보다는 실사용률이 높고 보장이 직접적으로 생활비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보험은 무턱대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현재 치아 상태에 따라서 치료 이력에 따라서 최적의 설계가 완전히 달라진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의 이제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황석준 지사장과 함께 치아보험이 왜 필요한지 가입하는 또 조건들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장님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세 번째 함께할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M금융서비스 해성사업단의 한영미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M금융서비스 해성사업단 천안지점 한영미 지점장입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한 건강 확인 과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보험 전략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오늘 저희 건강검진에 대해서 핵심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점장님과 그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역시 시청자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곧 정기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는데 문득 지금 가입한 보험들이 제대로 도움이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그 이후에는 보험 가입이나 보장이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더 신경이 쓰이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보험을 한번 점검해 두는 게 맞는지, 건강검진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보장이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히 불안해서 서두르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지금이 보험 점검을 해두기 좋은 타이밍인지 시청자 입장에서 조언 좀 해주세요. 자, 세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앞두고 계신 시청자분인데 우리 지점장님과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릴게요. 자, 지점장님,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매년 받으시는데 그 전에 사실 이 보험을 잘 저희가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험사는 가입자의 현재 건강 상태를 평가할 때 여러 자료 중에서도 건강검진 결과를 가장 정확하고 공식적인 기준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의사 소견이 포함된 객관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보험 심사 과정에서는 사실상 가장 신뢰가 높은 자료로 취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특히 소견이 없다면 보험 가입 과정은 매우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심사도 빠르게 통과가 되고 보장 제한이 없이 가장 낮은 수준의 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원하는 보장을 충분히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검진 결과에서 조금이라도 이상 소견이 남아 있다면 그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경미한 수치 이상이나 경과 관찰을 소견만 있어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 요인으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지는 거죠. 특정 질환에 대한 보장이 제외되거나 부담보가 설정되거나
경우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또는 가입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는 과거 병력보다 현재 건강검진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건강검진과 보험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기 전이나 결과를 확인한 직후에 보험 점검이나 준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검진과 보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건강검진 전에 저희가 보험을 잘 준비해 놔야 하는 이유를 알았는데,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에 따라서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네. 단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 일단은 정상일 때는 어떨까요? 어떻게 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정상 판정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가장 유리한 상태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보험사는 가입자의 현재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미래 위험을 판단하고 검진 결과가 정상일 경우 전반적인 건강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네. 그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은 가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심사 과정 자체도 비교적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보장이 부담보나 조건 없이 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정 질환에 대한 제한 없이 폭넓은 보장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역시 가장 낮은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같은 보장이라도 훨씬 효율적인 비용으로 보험료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같은 보험이라도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 보장 조건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일 때 보험을 준비하거나 점검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암, 뇌, 심장질환, 수술비, 치료비 등 건강 상태가 변하더라도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가능한 시점이고요. 이런 이유로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일 때는 보험 설계 측면에서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혹시 모를 질병이나 건강 변화에 대해 가장 넓은 보장과 가장 낮은 보험료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네. 결국에 건강할 때 준비해 두는 게 보험료도 제일 싸고, 그렇죠?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요건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건강 검진 받다 보면 막 무슨 수치가 높게 나왔다,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영향을 받나요? 경계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정상도 아니고 명확한 질병 판정도 아닌 네네. 애매한 단계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 구간을 향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상태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는 다른 단계보다 훨씬 꼼꼼하게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혈압이 140에 90에 근접한 수치이거나 공복 혈당이 110 전후로 측정이 되는 경우,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살짝 넘기는 경우,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 초기 지방간 소견이 있는 경우는 대표적인 경계치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검진 결과표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보험사는 이 수치를 하나하나 모두 체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보험 심사에서는 일부 약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되기도 하고 추가 검사 결과 소견 제출을 요구하는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가입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생각했던 보장 구조와 다른 조건으로 설계가 바뀌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아직은 의학적인 질병 판정을 받은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완전히 거절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보험사에서는 이 상태를 가까운 미래 질병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 판정과 비교하면 심사 기준이 훨씬 까다롭고 보험 조건도 분명히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경계치에서 이미 조금 까다롭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펼쳐지네요. 바뀌네요. 네. 자,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면 질병이 확정됐다, 질병을 발견했다,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달라지게 돼 네네네. 있습니다. 경계치 단계를 넘어 실제 질환이 확정이 되면 보험사는 가입자의 건강 위험을 현재 진행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심사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확정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 등이 만성 질환에 해당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되는 진단들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험 가입자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도 생기고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보험료가 크게 상승을 하며
심혈관, 내혈관, 당뇨 관련 핵심 특약들이 제한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즉 내가 가장 필요했던 보장부터 빠지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 진단이 있을 경우에 당뇨 합병증 관련 특약은 거의 가입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혈압 진단의 경우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특약이 제한되거나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을 받은 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장은 보험에서 가장 먼저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 역시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질환의 정도에 따라 경과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 25%에서 100%까지 할증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같은 보장을 준비하더라도 과거보다 훨씬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 진단 이후에 보험을 준비할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상품과 보장 구조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 시점에는 원하는 보험을 고르는 단계가 아니라 가입 가능한 보험에서 선택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추적 관찰해야 된다고 해서 뭐 몇 개월 후에 다시 한번 검사 받아보라, 아니면 내년에 다시 더 세밀하게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추적 관찰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갑상선 결절, 네. 유방호흡, 폐결절, 간 낭종, 대장 용종 같은 소견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건강검진에서는 비교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들이죠. 보험회사에서는 그렇지만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 항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견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현재 시점에서 확정 질환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 당장은 치료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향후 크기가 커지거나 악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보험사는 이런 불확실성을 가진 큰 위험 요소로 판단되기도 하는 단순한 아직 병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바로 승인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보고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뒤 재검사를 조건으로 하거나 추적 관찰 결과가 안정적이라는 소견이 나올 때까지 가입 심사를 보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검사 기록, 영상 자료, 진료 소견 등을 요청받는 일도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요. 추적 관찰이라는 문구가 붙는 순간부터 보험 가입에 즉시 진행되기보다는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사례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이 아예 거절되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원하는 시점에 보험에 준비를 하지 못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추적 관찰 소견은 질병도 아니고 정상도 아닌 애매한 단계이지만 보험 측면에서는 오히려 가장 까다로운 구간인 점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적 관찰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다음 넘어가서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건강검진 전에 보험을 저희가 준비해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 주시는데 네. 그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건강검진 결과 모두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기록이 보험 심사에서는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 공식적인 검진 기록 과정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검진 결과에 조금이라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순간 보험 가입이 문은 자연스럽게 좁아지고 아예 닫혀질 수도 있다는 점이죠. 본인이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기록상 이상이 남아있다면 보험사는 그 자체를 위험 신호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상선 결절 소견이 나오면 갑상선 관련 특약이나 암 특약 일부가 제한이 되고요. 지방간이 발견되는 간 질환 관련 보장이 제외되거나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또 혈당 수치가 경계 수준만으로 올라가도 당뇨 관련 특약은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조건부 승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 제한이 단순히 한 가지의 보장에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연관된 여러 특약과 보험료, 가입 조건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같은 보험이라도 검진 전후의 조건은 완전히 다른 상품으로 달라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는 보장을 먼저 준비해두고 기록상 깨끗한 상태에서 가입을 해두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두면 보험료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고
보장은 제한 없이 폭넓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고 장기적인 보장 측면에서도 훨씬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검진 결과가 나오기 전 선택이 수십 년 앞으로 보험 조건을 좌우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진 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강검진인 거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결국에 검진 전이 가장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검진 후에 그래 지금이라도 보험을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검진 후 보험 전략은 검진 전 결과에 따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보험을 설계하는 방향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정상 판정이라면 보험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설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보장을 중심으로 하고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적절하게 조합하여서 보험료를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진단비를 중심으로 암, 뇌, 심장 같은 중대 질환을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폭넓고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 시기는 말 그대로 보험 설계의 선택지가 가장 넓은 최적의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치가 나온 경우라면 전략이 조금 달라져야 하는데요. 모든 보장을 욕심내기보다는 앞으로의 질환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높은 질환 위주로 선택을 보장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혈압이나 혈당이 경계라면 심혈관, 당뇨 관련 보장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시고 간 수치나 지방간 소견이 있다면 간 질환 연관된 보장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방식인데요. 이때는 선택과 중심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환이 확정된 경우 일반 보험보다 유병자 보험이나 간편 심사형으로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선택하기가 좋은 방법이고요. 이때는 완벽한 보장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치료 과정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검진 결과는 단순히 건강 확인용 자료가 아니라 보험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알려주는 기준표 역할을 하는데요. 어디까지 넓게 준비할 수 있는지, 어디를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지, 또 어떤 선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검진 결과는 보험 설계를 위한 건강 설계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지침을 잘 해석할수록 내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보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검진과 건강검진 관련해서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한영미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